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 글로벌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들으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시장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한마디로 거대한 괴리,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지표부터 개별 자산까지 뭐 하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게 없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시장이 어떤 큰 방향을 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괴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죠. 서로 다른 자산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혹은 둘 다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걸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괴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인데요. 미국 수출 가격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차트입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 PPI라는 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일종의 원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정확합니다. 소비자가 사는 물건값, 그러니까 CPI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차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파란색 선인 제조 PPI가 주황색 선인 수출 가격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를 수출품 가격에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업들 마진이 깎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차트를 보니까 이 원가 부담의 원인이 더 명확해지네요. 수출 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한 차트인데 제조 PPI랑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해외에서 미국 물건을 찾는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국내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올라서 그 부담을 수출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경제에 썩 좋은 신호는 아니죠. 비용 압박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과 고용은 어떨까요? 다음 GDP랑 고용 성장률 차트를 보니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GDP 성장률은 저렇게 높은데 고용 성장률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보통 경제가 좋으면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죠.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괴리는요, 과거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GDP는 아직 관성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은 이미 미래의 수요 둔화를 예감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정말 극적으로 향상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들어보니까 좀 섬뜩한데요. 실제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징조가 또 있습니다. 9월 도매 데이터를 보니까 판매는 줄었는데 창고에 쌓이는 재고는 오히려 늘었네요. 판매는 0.2% 줄었고 재고는 0.5% 늘고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비용은 오르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재고만 쌓인다. 이 세 가지 차트를 종합하면 지금 실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실무 경제에서는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조율해야 할 중앙은행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차트를 보면 일단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 것처럼 보이네요. 2022년 말에 정점을 찍고 금리 인상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래 시장의 관심은 더 올릴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내릴 것이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환경은 보통 채권 출호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다, 즉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다에 베팅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다시 말해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 잠깐만요.
듀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채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게 금리랑 무슨 상관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듀레이션은요, 금리가 1% 변화할 때 채권 가격이 몇 %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민감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민감도요? 네,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내릴 때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라고 본다면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에 투자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뜯어보면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보여요. 금리를 움직이는 여러 요인 중에 금리 기대, 이 녹색 막대의 변동성이 유독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금리 기대라는 것이 시장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연준의 입만 쳐다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 변동성의 중심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차트,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확률입니다. 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케빈 하셋의 지명 확률이 80%대에서 60%로 급락하고 케빈 워시의 확률은 30%대로 급등했어요. 이건 거의 파란 수준인데요. 네, 예측 시장이 이렇게 급변했다는 건 무대 뒤에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시겠지만 두 후보의 통화 정책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렇죠.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금리에 민감한 자산들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정책 방향도 안개 속인데 이럴 때 기업들의 진짜 체력을 볼 수 있는 신용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사모 신용시장,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대출 시장의 부실률 차트인데요. 부실률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파란색 선과 검은색 선의 간격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선택적 부실까지 포함한 수치인데요. 선택적 부실이요. 네, 이게 뭐냐면 대놓고 배째라 하는 식의 부도는 아니지만 이자나 원금 상환을 미루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부도보다 물밑에서 골마가는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 완전 딴 세상이 펼쳐져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시장, 그러니까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기업 부도 위험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괴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밑에서는 위험 신호가 커지는데 수면 위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거죠. 이건 현재 공개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매우 강하거나 어쩌면 현실에 좀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괴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뜻이고 조만간 어느 한쪽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확대될, 즉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신용시장의 괴리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현상이 개별 기업 수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라클의 이익과 현금 흐름 차트인데 이건 괴리를 넘어서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5억 달러로 추락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은 18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건가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가요? 하하, 이게 바로 회계의 마법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순이익이 급락하는 건 아마 일회성 대규모 비용 처리, 예를 들어 인수합병 관련 비용이라든지 자산 상각 같은 회계상 비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반면에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영업활동 자체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 지표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때는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이 괴리 현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의 시장폭, 브래드스 차트인데요. 지수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단기 상승 동력,
그러니까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이 장기 추세보다 약한 섹터가 많네요. 네, 시장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를 간신히 끌어올리고 있지만 다수의 종목들은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유틸리티나 리츠 같은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이런 약세가 두드러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지수와 실제 시장의 건강 상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괴리는 원자재 시장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유주와 원유 가격 차트를 보면 연초 이후 브렌트유는 18%나 떨어졌는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정유사 주가는 오히려 20% 가까이 올랐어요. 원유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유사의 수익은 유가뿐만 아니라 정제 마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싸게 사와서 비싼 값에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어서 팔면 유가가 떨어져도 이익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마진이 중요하군요. 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유가와 정유주가 항상 같이 움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좋은 사례죠. 원자재 시장 전체를 봐도 금속과 에너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금속 가격은 급등하는데 에너지 가격은 추락하고 있네요. 네, 명확한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금, 구리 같은 금속 가격에는 훈퉁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시장은 과잉 공급 우려에다가 따뜻한 겨울 날씨 전망까지 겹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죠. 같은 원자재라도 동력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금속 비중을 늘리는 식의 리밸런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속 강세의 배경에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글로벌 구리광산주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AI 데이터 센터 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AI랑 구리가 무슨 상관인가요? AI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구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즉, AI 혁명이 구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거죠. 이제 AI 투자의 수혜주를 찾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리 같은 전통 산업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AI 붐이 구리 수요를 이끈다고 하셨는데 정작 AI의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 GPU의 대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괴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GPU 대여 가격 하락은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GPU를 사들여서 이제는 공급 과잉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아,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그렇죠. 이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어쩌면 정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리 수요는 계속 늘겠지만 GPU 자체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과 대체자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백금의 비율인데 연중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네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금백금 비율 하락은 백금 가격이 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백금은 산업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자산 성격이 강한 금보다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자체의 가격은 2026년 2월물 선물 가격이 4,37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투자자들을 금으로 몰리게 하고 있는 거죠. 백금과의 상대 가격은 변했지만 금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는 여전히 매우 뜨겁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6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에서 횡보 중인데 가치평가 모델은 조정을 시사하고 있네요. 네, 이 모델은 여러 거시 변수를 고려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 밴드를 제시하는데요. 현재 가격이 그 밴드의 상단에 도달하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힘을 모아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델상으로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좀 신중해야 할 때군요. 네, 지금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6만 5천 달러 지지선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차트를 봤는데 결국 하나의 단어, 괴리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공개시장과 사모시장, 원자재 내에서도 금속과 에너지, 심지어 AI라는 테마 안에서조차 구리와 GPU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장은 종종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논리가 다른 쪽을 압도하면서 큰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때입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많은 괴리 현상들 속에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 혼란스러운 괴리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 다음 투자 지도를 그리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